안녕하세요 여러분. 별처럼 도란도란 도란입니다. 오늘은 제가 쓴 수필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글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게 될지 궁금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희망의 사인. 글쓰니 도란. 남편이 중환자실에 누워 사경을 헤매던 때였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살고 있던 집을 팔았다. 하루가 다르게 병세가 악화되는 남편 앞에 돈은 목숨의 무게였기 때문이다. 집을 팔고 나면 보통 2달 정도의 말미가 주어진다. 피차 옮겨갈 곳 구할 시간을 감안한 관례였다. 하지만 나는 병원을 오가며 그중 한 달을 눈물로 흘려보냈다. 남은 한 달 안에 새 집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다 간신히 기한을 엇비슷하게나마 맞출 수 있는 집을 구했다.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오래된 작은 집이었지만 다급하게 세간살이를 옮기기 위해서는 그 집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사한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 이사하던 날 화장실에서 짐 정리를 하던 아주머니가 어머 비명을 지르며 조심스럽게 바구니 하나를 들고 나왔다. 거기에 보라색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4월 초 아직 찬바람이 가시지 않은 때였다. 어떻게 그 날씨에 나비가 나와서 이삿짐에 묻어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여름이 왔다. 장마가 끝나가던 어느 날 베란다에 놓고 쓰던 드럼 세탁기 앞에 손톱만한 떡잎 2장이 솟아 있었다. 타일과 타일 사이 시멘트 틈에 흙 한 줌 없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든지 생명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가을에는 그동안 조르던 아이에게 햄스터 한 마리를 사주었다. 딱 한 마리만 사는 거야. 다짐을 했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까 햄스터 집을 들여다보다 깜짝 놀랐다. 손가락보다 작은 분홍빛 새끼들이 바글바글 했다. 새끼 밴 햄스터를 사왔기 때문에 갑자기 식구가 늘었다. 그 집과 관련해 만났던 사람들도 이상했다. 처음 집을 보러 갔던 날 세입자는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그 집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벌어 땅을 사고 고가의 그림들을 수집할 만큼 운이 트였다고 자랑을 했다. 잔금을 치르던 날도 그랬다. 나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집주인의 부인이 일부러 다가와 차창을 두드렸다. 허리를 숙여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가 제 신혼집이었어요. 여기서 모든 일이 잘 풀렸죠. 그래서 세를 주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해 살다 파는 거예요. 부디 잘 사세요. 나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집안 사정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내 마음속에 시리와 절망을 눈치라도 챈 듯 따뜻한 말들을 쏟아냈다. 그 모든 우연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때는 잘 알지 못했다. 현실은 고단했다. 그 집에 들어가 살자마자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찾아왔다던 행운이 나에게도 우르르 쏟아지지는 않았다. 남편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고 설상가상 그동안 내 인생을 지탱해 주었던 직업마저 흔들려 매달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가슴을 졸여야 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음지가 있으면 양지도 있었다. 그 와중에도 당시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이는 반장을 놓치지 않았다. 남편 또한 서서히 회복되어 그 후 3년을 더 살았다. 그리고 나는 직업을 전환할 요량으로 50이 넘어 대학에 가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고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런 나에게 교육부 장관이 상을 주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시작은 사소해 보이기도 하고 지어낸 이야기 같기도 한 이상한 일들에서 비롯되었다. 보라색 나비, 햄스터의 새끼들, 타일 틈의 떡잎, 그것들은 소리 없이 나를 위로하고 있었다. 아직 끝이 아니다. 그 메시지는 나에게만 들렸다. 정신분석가 칼 융은 이처럼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우연을 동시성의 원리라 했다. 서로 무관한 사건들이 심리적 맥락 속에서 연결되고 해석되는 일, 그는 그것을 내면과 외부 세계가 같은 구조를 따라 움직이는 상징적 질서라 보았다. 하지만 융은 분명히 경고했다. 동시성의 원리는 모든 우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 깊이 간직한 주관적이고 절박한 질문을 가진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내는 단 하나의 응답인 것이다. 물리학에도 유사한 통찰이 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동시에 일어난 사건조차도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시간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실이라 부르는 것들도 결국 어디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기에 이 원리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무속과 음모론, 예언과 맹신이 뒤섞이면 동시성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도구가 된다. 최근 일부 종교가들과 권력자들이 무속신앙과 하늘의 뜻을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동시성을 권력의 도구로 삼는 현상은 동시성에 대한 경계가 얼마나 중요하고도 위태로운 것인지를 보여준다. 동시성은 신비한 것이지만 미신이 아니다. 순수하고 간절한 질문에 찾아오는 은밀한 응답이다. 죽음과 사후 세계에 관해 평생 연구한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전 남편 매니와 오랫동안 사후 세계에 대해 농담 섞인 내기를 했다고 한다. 사후 세계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매니는 내가 죽은 뒤 첫눈이 오는 날 눈 속에 장미가 피어난다면 당신 말이 맞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그러던 매니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 날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내렸다. 엘리자베스가 눈 덮인 묘지에 도착했을 때 눈 위에 장미 12송이가 흩어져 있었다. 죽기 전날 매니가 딸 바버라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미리 보낸 소포였던 것이다. 눈발 속 장미, 그의 가족들만이 알던
은밀한 신호가 그렇게 펼쳐졌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우연을 가장한 신호를 보낸다. 그것은 나비의 날갯짓일 수도, 떡잎의 꿈틀거림일 수도, 혹은 한방눈 속에 드러난 붉은 꽃잎일 수도 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나는 그 신호들을 가장 힘들고 어두웠던 시절에 받았다. 그 사인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 그것이 희망이다.